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말합니다. 이 문제는 답만 쓰면 됩니다. 과정은 안 봅니다. 그래서 답을 썼어요. 그런데 채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 과정이 부실하니까 감점하겠습니다. 아까 과정은 안 본다면서요.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그런데 이 판결에 양쪽 다 불만이에요. 한쪽은 봐주기 판결이다. 사형이어야 한다. 다른 쪽은 근거가 부족하다. 법리가 안 맞는다. 무기징역인데 양쪽 다 화가 난 거예요. 오늘은 이 판결이 왜 논란인지, 같은 시험지에서 왜 채점 기준이 달라졌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죄를 인정할 때는 결과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형량을 정할 때는 결과를 봤다. 무슨 말이냐고요? 재판부는 내란죄를 위헌범이라고 규정했어요. 위헌범이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을 만든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내란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국회를 봉쇄하려고 군을 보낸 그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논리가 깔끔합니다. 근데요,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이 보인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 상황을 찾기 어렵다. 이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근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결과는 안 본다고 했죠? 죄를 인정할 때는 결과 상관없이 위헌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형을 정할 때는 결과가 크지 않으니 참작한다. 같은 판결문 안에서 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죄의 성립과 양형은 별개의 단계다. 양형에서 정상 참작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헌범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결과를 참작하면 결국 결과범과 뭐가 다르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뜨거운 논란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계획이 실패한 건 누구 덕분인데? 계엄이 실패한 건 윤석열이 자진 철회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갔고, 시민들이 새벽에 국회 앞으로 몰려갔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킨 거예요. 국민이 막아낸 건데 그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 거냐는 거죠. 실제로 한덕수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30년 전 같은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사형,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같은 죄목인데 형량이 다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인명피해예요. 전두환의 5.18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이 시민에게 발포했고 내란 목적 살인죄까지 적용됐어요. 반면 12.3 계엄에서는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내란의 성공 여부. 전두환은 쿠데타에 성공해서 실제로 집권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수년간 통치했어요. 윤석열의 계엄은 수시간 만에 해제됐죠. 세 번째는 사형 집행의 현실이에요.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에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실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공한 내란만 사형이고 실패한 내란은 무기징역이란 말이냐? 이게 결국 앞에서 말한 위헌범 논쟁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란죄가 위헌범이라면 성공 여부로 형량이 달라지는 게 맞는 건지. 한 가지 더요. 전두환은 1심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염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요. 윤석열은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입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그리고 결국 사면의 문제로 갈 것인지, 이건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됩니다.
윤석열 판결 전에 먼저 나온 판결이 있죠.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 법원 선고는 징역 23년. 구형보다 8년이 더 높습니다. 보통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정반대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았냐?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새로운 개념을 꺼냅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뭐냐고요? 기존의 내란 판례들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습니다. 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12.3은 다릅니다.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거예요. 재판부는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불렀고 기존 판례보다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시했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의 형량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존 양형 기준을 아예 부정한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의 형량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왜 논란이냐?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판결은 윤석열 재판의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선취 판결이다. 아직 본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변 인물의 유죄 판단으로 사실 인정과 법적 프레임을 미리 고정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한덕수 재판에서 12.3은 내란이다 라고 못 박은 뒤 이상민 재판에서 또 확인하고 윤석열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달라도 판단은 같았어요. 이걸 사법부의 일관성으로 볼 것인지 결론이 정해진 재판으로 볼 것인지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양쪽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란 첫 번째는 사형이어야 했다. 이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이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계획이 실패한 건 국민이 막아낸 거지 피고인이 자비를 베푼 게 아니다. 실패한 내란이라고 깎아주면 다음에 또 누군가 시도할 수 있다. 특히 한덕수 재판에서는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는데 정작 우두머리에게는 감형 논리를 적용한 거냐는 비판이에요. 논란 두 번째는 근거가 부족하답니다. 반대쪽 논리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핵심 요건에 대한 엄밀한 증명 대신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비난으로 대체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을 뿐 국회를 영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5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게 양쪽 논란의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판결문을 놓고 완전히 다른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 그게 이 판결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이죠. 한덕수는 이미 항소했고 윤석열 측도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퉈질 핵심 쟁점은 첫 번째는 내란죄가 위헌범이면 양형에서도 결과를 배제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새 개념이 상급심에서 유지되는가. 세 번째는 성공한 내란과 실패한 내란의 형량 차이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대법원까지 갈 핵심 논쟁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죠. 443일간의 정치적 혼란, 그 사이 흔들린 환율,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추락한 국가 신뢰도. 이 비용은 아직 청구서조차 다 작성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시험 얘기 기억하시죠? 출제할 때와 채점할 때 기준이 달랐던 시험. 항소심은 이 채점 기준 자체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례가 됩니다. 같은 시험지 다른 채점, 그리고 아직 최종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석인 척하는 정치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